안녕하세요, 차트충입니다. 이번에는 향후 증시 전망과 최근에 관심 가지면서 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고 지수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것은 아무래도 석유, 유가가 올라가면 감에 따라서 아무래도 우리 같은 유가의 영향이 큰, 그러니까 기름이 나지 않는 나라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미국조차도, 산유국인 미국조차도 어느 정도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악화된다는 전제 하에 코스피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루드 오일 그리고 브렌트유 모두 지금 여전히 오름 추세에 있습니다. 증시에 있어서 이 유가는 좀 반비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아무래도 지수가 약세일 가능성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 이력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때가 지금 러시아 전쟁이 한번 일어났을 때인데, 이때 저희가 보통 크루드 오일을 좀 많이 보긴 해서 한번 러시아 전쟁이 발발을 하고서 한번 크게 유가가 급등을 했죠. 그리고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했지만 전쟁이 아직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전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크게 이슈됐을 때는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 여기 전 고점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락 추세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이에 따른 충격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영화를 보면 한두 번까지는 보는 것에 재미를 느끼겠지만 계속 반복해서 같은 주제를 계속 보면 질리게 되는 것처럼, 시장에서도 한번 큰 이슈가 발발했을 때는 크지만 그 이후에는 이렇게 무뎌지면서 하락세로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유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의 한 20-30% 이상의 유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전쟁이 좀 마무리돼서 유가가 잡히는 모양새를 펼쳤으면 좋겠는데, 지금 최근에 그 트럼프가 그 군함을 보내서 호르무즈 해협을 파견을 또 요구하는 상황이고, 가급적 빨리 종료가 되길 원하는데 지금 트럼프도 자충수를 뒀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갈지에 대한 고심을 하는데, 지금 많은 우방국과 중국과 일본에게도 파견을 요청한 기사들을 보았는데 저는 빨리 좀 종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가가 이렇게 한번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딱 올라갔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유가가 인플레이션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유가가 올라가 버리면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치고,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트럼프는 금리를 빨리 낮춰서 미국의 재정 빚을 어느 정도 낮추길 원하고,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럼 당연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증시 그리고 코인까지 수혜를 보게 되겠죠.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낮아질수록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금리가 유지돼야 되는 상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같이 유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이 유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증시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막 영원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매매는 해야겠죠. 코스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한번 이때 증시,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하고 난 이후에 우리 장이 개장하고 나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반등을 추세를 했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죠. 과거에 있었던 여기 저항 추세 라인과 여기 지지 추세 라인의 이은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밑에서 지지받고 올라갔던 추세와 맞물려서 여기 안에서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가 5,000대 위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줄 수 있는 건, 키움증권 연구원께서도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12개월 선행 PER이라고 하는데, 그게 코스피의 5,240선이라고 합니다. 5,240선이라고 하면 대부분 한 이 정도라고 보시는데, 이쯤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걸 보실 수 있죠. 저는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5,000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보지만, 유가가 좀 더 상승해서 좀 우리나라 같이 유가 수입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한테는 어느 정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5,000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도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4,000, 3,000까지 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코스피를 지탱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되겠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매일 상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램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낸드 플래시의 가격도 올라가면서 지금 재고가 부족하고 2027년까지 완판을 했다는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되고 목표치가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버텨주는 한 코스피도 하방이 좀 제한적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보시면 상승했다가 이렇게 전쟁 이슈를 겪고서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현재 선행 PER이 한 7배 정도 됩니다. 보통 7배면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최소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5배 이상을 평가받고 있는데 마이크론보다 영업이익은 훨씬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마이크론보다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이 상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원래대로 예상치보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게 안타깝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외국인이 최근에 매도세가 좀 많이 거칠어졌죠. 외국인이 매도세가 거칠어지게 된 계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포트 비중이 어느 정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면 기계적으로 덜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기업에 대한 이익 전망치랑 이 기업의 가치가 별로라서 파는 것이 아니라 신흥 시장에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 반도체 비중을 담고 있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커지다 보니까 자동스럽게 포트에 있는 비중을 덜어내고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계적으로 매도를 할 뿐이지 조만간 이 1분기 그러니까 4월쯤에 보고되는 삼성전자의 1분기 보고서를 보고서 이익 전망치가 증가될 경우에 포트도 다시 변경되고 그러면서 다시 외국인들도 추가적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빠졌을 때의 비율이 대략 한 56%대였습니다. 지금 이때가 24년도인데 이때부터 전망치가 그 디램이니 뭐니 그때만 해도 이렇게 크게 이슈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2024년도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비율이 49%대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단기 반등이라고 해서 유입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외국인 비중이 50%까지 다시 증가를 했다가 다시 업황에 대한 의구심을 들면서 40%대로 하락했죠. 그래도 49%가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다시 이때로 출몰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 49%대죠. 뭐 이때 한번 페이크로 한번 들어오긴 했지만 저는 뭐 외국인들이 나간다고 해서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끝났다고 전혀 보지 않고요. 기업의 이익 증가 추이가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그것에 포커스를 좀 두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의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일단 일목균형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상인데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서 저는 여기 구간에 내려온다면 다시 또 매수 기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일목균형을 이탈하긴 했지만 35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서 다시 또 돌파를 준비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퍼가 선행 PER이 4배입니다. 엄청나게 낮죠. 영업이익의 증가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올해는 뭐 160조에서 뭐 170조 이상까지도 넘보고 있고 이거는 지금 디램 가격이랑 낸드 프레시의 가격이 지금 매주 매월 증가 추이에 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 증가치는 당연히 저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에 맞춰서 리포트들이 다시 또 업데이트 되면서 영업이익과 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다시 또 수정되면서 목표가는 더 상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5배도 안 돼요. 5배도 안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전평가입니다. 보통 뭐 PBR로 계산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실적이 증가 추이 있는 그러니까 실적과 그 기대치로 증가하는 성장주일 경우에는 보통 퍼로 계산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보통 2배 미만에서 이렇게 거래가 됐었는데 그때는 이 정도 실적 추이가 어느 정도 좀 평이했을 때 그때인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점점 증가되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것을 보일 수 있죠. 여기서 관건은 메모리 사업의 그 시클리컬 그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하는 산업이 아니라 꾸준히 증가되는 것이 보장이 된다면 퍼로서 계산을 하는 것이 좀 더 관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산업 자체가 업다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모멘텀을 PBR로 봐야 되냐 PER로 봐야 되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 좀 계속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 AI 버블이다 마다 하는데 아직까지 빅테크들이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열심히 투자한 만큼 그에 따른 성과가 바로 이런 메모리 기업들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HBM에 대한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의 미래 가치를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두는 게 좋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벌써부터 발을 빼기에는 너무 이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만약에 17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저는 오히려 좀 더 기회라고 보실 수 있고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전 15만 8천 원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상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보시면은 많이 하락세를 했지만 일단 아래 꼬리를 달고 위로 올리는 모습을 보였죠. 어느 정도 낙폭이 컸다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고 지난주에서도 어느 정도 하락세를 이렇게 완충한 캔들이 좀 보이면서 좀 더 턴어라운드 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좀 더 상승 모멘텀이 커지려면 일단 이 오일 가격들이 좀 내려와야 전반적으로 증시가 좀 더 나아가는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최근에 봐야 될 것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아무래도 그 액티브 펀드의 출몰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코스닥도 SP와 같이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해야 된다는 정책적인 기대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코스닥 쪽이 코스피보다 좀 더 강세라서 지난주뿐만 아니라 지지난주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좀 더 매매를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도 바이오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매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하락폭이 컸지만 그 하락폭을 최대한 상승을 했고 원래 있었던 추세
라인에 맞춰서 다시 올라온 상황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과거 이력을 봤을 때 우리가 상당히 많이 빠진 것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때가 닷컴 버블 때인데 그 버블이 한번 꺼지고 나서 이렇게 지금 이게 2001년부터 거의 지금 20년 넘게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여기 라인의 고점 부분을 돌파해서 올라온 상황이죠. 지금 거즘 10몇 년 이래 코스닥이 최고치입니다. 코로나 유동성 장세가 있었을 때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저는 코스닥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그 전쟁 이슈가 치러져서 하락이 좀 더 깊어진다면 좀 더 공략을 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스피 지금 선행 PER이 8.35배 정도 수준이라고 했죠. 5240선일 때 5240선이면은 한 이 정도라고 보실 수 있고, 이때가 그 8.35배면 상당히 저평가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S&P 500이 선행 PER이 22배입니다. 22배라는 것은 5400 여기서 2배를 가도 그들의 PER이 안 돼요. 코스피가 많이 넘어가도 그들이 선행 PER이 22배 정도 되니까, 심지어 인도 같은 경우도 PER이 20배가 이상 됩니다. 일본도 PER이 16에서 18배, 뭐 대만도 그런 수준이고요. 유럽도 14배에서 18배. 한국이 유독 좀 낮은 축에 좀 속해요. 최근에 많이 상승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메모리 쪽도 있는데, 최근에 그 정책 합법 개정뿐만 아니라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정책적인 법안, 그리고 분리과세를 통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코스피를 일단 지금 구간은 도망쳐야 될 구간보다는 관심을 가져서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여기서 끝났다, 여기서 뭐 도망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좀 보이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영업이익 전망치를 제대로 보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영업이익 전망치가 오일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서 상쇄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지금 AI 호황기와 전력기기 호황기와 여러 방산 호황기까지 이렇게 접목되는, 교차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시장을 지금 떠나야 되는 것은 저는 이른 판단이다. 나중에 좀 더 신호를 좀 보이고 그런 전망치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고서 떠나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탁자금이 3월 4일까지만 해도 130조가 넘었습니다. 최근에 급락 여파가 있다 하더라도 10조밖에 빠지지 않았고 120조가 대기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연간으로 볼 경우에 우리가 그 코로나 유동성 장세라고 했죠. 그때 엄청나게 커질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그때 최대치만 하더라도 60에서 70 정도였습니다. 근데 2026년도로 돌아서면서 120에서 130조까지 올라갔죠. 지금 가파르게 예탁자금이 이때부터 많이 올라가긴 했죠. 22년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이 낮아졌고 금리 인상기였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 다시 또 어느 정도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좀 더 제한적이었고, 202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탁금이 증가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120조 이상이 유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증시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해야겠다는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예탁자금이 100조가 이상이 대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벌써부터 놓아서는 안 됩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보았었던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을 한번 이렇게 리스트를 하고 했는데, 그 리스트업한 이 종목들에 대한 것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